안녕하세요.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저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사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같이 이제 공유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어떤 투기 과열 지역이라던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었을 시기였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았고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 작성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금 잔액 증명서, 자기 소득, 이제 그런 부분 증여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차입금의 종류로는 금융기관 대출이라던가 그리고 뭐 임대 보증금, 그리고 그 밖의 차입금이라고 해서 제3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차용 거래에 관한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금에 관한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거기 안에 내 자기 자금이 뭐 10억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전세 끼고 샀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 껴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0억에 대한 부분 일단은 우리가 준비가 다 되겠죠. 어떤 뭐 차입금이라던가 아니면 금융기관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전세 끼고 샀으면 임대 보증금이라던가 이렇게 입증이 되겠지만, 그럼 나머지 내 자기 자금에 관해서는 10억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10억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예금 잔액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소득 금액. 그치만 제가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잔고증명서, 우리가 생각하는 잔고증명서를 구성하는 게 결국엔 나의 소득이겠죠. 나의 소득으로 잔고가 늘어났거나 내가 증여를 받아서 잔고가 늘어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내가 소득이 높거나, 그래서 내가 10억을 과연 구성할 수 있는 자기 자금이 되는 것이냐, 그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샀다, 이 경우에는 자금 출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30이 안 됐는데 집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그 정도 10억 정도 버는 게 쉽진 않겠죠. 그렇다고 뭐 증여를 10억 정도 신고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내가 자기 자금을 구성하는 원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게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빠져나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타인 자본 차입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은 당연히 부채 증명서나 대출 잔액 증명서 이런 걸로 입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전세를 끼고 샀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와의 계약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증이 끝나요. 하지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예시로 나와 있던 그 지자체의 어떤 안내문 같은 자료를 보면 거기서 직계 좀비속 간의 차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받는 금액도 당연히 부모한테 받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부모한테 차용도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억이 부족했다 하면은 5천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뭐 1억 5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용 거래로 차용증을 작성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직계 좀비속 간의 어떤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용을 쉽게 인정해 주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반드시 이자율, 그리고 상환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뭐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건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자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차용해서 매년 뭐 4.6% 이자율로 해서 뭐 월에 80씩 계속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 하면 1차적으로는 일단 이게 차용 거래가 인정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를 지급하듯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차용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자는 지급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친척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 제3자와의 거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차용증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이자 지급 내역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자 지급 내역만 받쳐줄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빌렸어요. 부모한테 빌려서 한 2억 정도의 자금을 빌려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이 차용증 금전대차 거래에는 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대부업이 아닌 이상 25%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7.5%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 내역이 연에 1,000만 원이다 하면은 거기서 27.5% 275만 원 가량은 원천 징수하고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자가 우리가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되지 않았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빠져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는 포인트 중에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제가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증보다도 세법은 실질에 맞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대해서 세법적인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지급을 했지만 이자 내역도 증빙이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자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후 신고라도 진행을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 부모 자식 간 아니면 제3자와의 차용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핵심 포인트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소득에 관한 부분, 소득이 낮은데 만약에 그 자금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만약에 우리가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주택자금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한 2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새로 나온 약간 규정 같은 거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에서 대리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세무사를 찾아와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작성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에서 대리 작성해서 내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있다면 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내역들이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고 그때 들어간 자료들이 결국엔 국세청에 다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제출한 기관, 뭐 지자체 이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작성해서 냈는지까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이 이미 그 자료는 들어갔는데 내가 작성한 걸 전혀 모르고 있거나 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입증한다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해주겠죠. 만약에 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내가 이제 그 작성한 내용이랑 내가 실제로 이 자금의 구성, 자금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착오만 일어나야지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당시에 뭐 부동산에 대리 작성해서 뭐 착오가 있었다면은 사후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용이 다 입증이 되고 전체적으로 된다, 여기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후에 사실 그 자금 출처에는 사후관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차용이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조사의 끝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진짜 뭐 한 5년 뒤에 우리가 차용증에 상환기간 5년으로 적을 수도 있고 10년으로 지날 수 있는데 내가 차용증을 쓴 기간이 조사까지 걸린 기간 2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년 후 아니면 7년 후에 당연히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차용증대로 원금이 상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주의를 하셔서 내가 정말 이 상환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끝까지 물고 들어진다. 끝까지 이제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이제 주의하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몇 년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 후에 이제 지금 조사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주의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가 터지기 전에 좀 준비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사가 터지신 분들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잘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